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 지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68세 되셨고요. 공무원 퇴직하셔서 연금 매달 200만 원 받으세요. 월 200만 원이면 적지 않죠? 요즘 노인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빚이 5천만 원이야. 카드값이 계속 밀려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어. 이자만 한 달에 70만 원 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금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어떻게 빚이 5천만 원이나 될까요?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이야기가 자식 셋한테 매달 각각 50만 원씩 보내준다. 손주들 학원비랑 용돈 주다 보면 또 한 달에 100만 원, 경조사비로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건강식품이랑 보험료로 또 50만 원.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쓰고 계시더라고요. 들어오는 돈은 200만 원인데 쓰는 돈은 3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적자예요. 1년이면 1200만 원 적자고 5년이면 6천만 원 적자입니다. 그 적자를 어떻게 메꿨냐고요? 처음에는 저축해서 메꾸고 그 다음에는 카드 돌려막기 하고 나중에는 대출 받고 그렇게 5년 만에 빚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분은 공무원 연금 300만 원 받으세요. 300만 원이면 정말 여유로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빚이 있어요. 3천만 원. 왜냐고요? 명품 소비 때문이래요. 이제 좀 살아보려고 백화점 다니면서 명품 가방 사고 고급 레스토랑 다니고 해외여행 1년에 3번 가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300만 원도 모자라더래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지출이구나.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구나.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인데도 망하는 사람들, 이들의 공통된 소비 패턴 7가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출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볼까요? 월 200만 원이면 적은 돈일까요? 많은 돈일까요? 통계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월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150만 원입니다. 중간값으로 보면 1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월 200만 원이면 노인 가구 중에서 상위 30% 안에 드는 겁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왜 이 돈으로도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어오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가는 돈이 문제니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월 100만 원으로 사시는 분이 계세요.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 합쳐서 100만 원. 이분은 여유롭게 살아요. 빚도 없고 저축도 조금씩 하고. 어떻게 사느냐고요? 지출을 딱 100만 원에 맞춰놨어요. 월세 30만 원, 식비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의료비 20만 원, 나머지 10만 원은 저축. 검소하게 살지만 행복하게 살아요. 반대로 월 300만 원 받는데 빚더미에 앉은 분도 봤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지출 구조입니다. 100만 원 받는 분은 100만 원에 맞춰서 써요. 넘지 않아요. 300만 원 받는 분은 400만 원, 500만 원씩 써요. 통제가 안 돼요. 결국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나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은퇴 후에 파산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쓸까요? 제가 수십 명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결과 7가지 공통 소비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소비 첫 번째, 자식에게 정기 송금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매달 고정적으로 자식한테 돈을 보내는 겁니다. 50만 원, 100만 원, 심지어 200만 원씩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왜 보낼까요? 우리 큰애가 애둘 키우느라 힘들어서, 둘째가 대출 이자 갚느라 빠듯해서, 셋째가 아직 결혼 준비 중이라서, 이런 이유들이에요. 부모 마음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자식이 힘들면 돕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정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식들도 이제 그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부모님 연금에서 매달 50만 원은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갑자기 못 준다고 하면 자식들이 서운해해요.
왜 갑자기 안 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는 그 말 듣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줍니다. 자기 생활비 줄여가면서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72세 박씨 공무원 연금 250만 원 받으세요. 자식이 셋인데 각각 50만 원씩 보내줬어요.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9천만 원이에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냐고요? 처음 2년은 저축 깨서 줬어요. 3천만 원 있던 저축 다 썼습니다. 그 다음 3년은 카드 돌려막기 했어요. 이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저 카드 맞고 그렇게 72세의 빚이 6천만 원이 됐어요.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요. 연금 250만 원에서 이자 100만 원 내고 자식들한테 150만 원 보내면 본인 생활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말했대요. 이제 못 준다고. 자식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2명은 이해했대요. 그런데 1명은 서운해하면서 연락을 끊었대요. 그동안 매달 50만 원씩 5년 동안 받았으면 3천만 원 받은 건데 그걸로는 고맙지도 않고 이제 못 준다니까 서운해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한테 정기적으로 주는 건 은퇴 후 파산의 지름길이에요. 1년에 600만 원, 1200만 원씩 나가면 20년이면 억 단위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 돈이면 당신이 80대, 90대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60대, 70대의 자식한테 다 주면 80대에는 어떻게 살아요?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해요. 그런데 그때 자식들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자기들도 바빠요. 그러니 자식 독립시키세요. 자식이 힘들어도 스스로 해결하게 두세요. 그게 진짜 자식 사랑입니다. 전기송금 오늘 당장 끊으세요. 공통소비 2번째, 과도한 경조사비입니다. 은퇴 후에 경조사비가 엄청 늘어나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가 많아지거든요. 친구들 환갑, 칠순, 팔순 잔치, 친구들 자식 결혼, 조카들 결혼, 친구들 부모님, 본인 부모님 장례. 한 달에 경조사가 서너 개씩 있어요. 그럼 한 번에 얼마씩 내나요? 친한 친구면 20만 원, 30만 원. 조카 결혼이면 50만 원, 100만 원. 친구 부모님 장례면 10만 원, 20만 원. 한 달에 경조사비로 100만 원 넘게 쓰는 분들 많아요.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 받는 사람이 경조사비로 100만 원 쓰면 남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낼까요? 체면 때문이에요. 적게 내면 뭐라고 할까봐, 쪽팔릴까봐, 그래서 무리해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요. 나도 나중에 받을 거니까. 주고받는 거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경조사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80대 되면 친구들 대부분 돌아가시고 경조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60대, 70대에 엄청 주고 80대에는 받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을 정하세요. 친한 친구 결혼식, 환갑, 칠수는 10만 원. 조카 결혼은 30만 원. 장례는 5만 원.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절대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연금 생활자라 형편이 어렵다. 마음은 크게 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해해줘요. 오히려 무리해서 많이 내는 게 나중에 더 부담돼요. 경조사비 한 달에 30만 원 이내로 제한하세요. 공통소비 3번째, 명품과 과시소비입니다. 은퇴 후에 오히려 명품 소비가 늘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고요? 평생 자식 키우느라, 부모 봉양하느라 나를 위해 쓴 적이 없잖아요. 이제 좀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사고, 명품 옷 사고, 고급 레스토랑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한번 쓰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려워요. 백화점 VIP 되면 VIP 라운지 가서 커피도 공짜로 마시고 주차도 공짜고 뭔가 대우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게 좋아서 계속 쓰게 돼요. 그런데 명품 하나에 얼마예요? 가방 하나 300만 원, 500만 원. 옷 한 벌 200만 원. 구두 100만 원. 한 번 쇼핑하면 1000만 원 훌쩍 넘어가요.
1년에 4~5번 하면 5천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명품에 1년에 5천만 원 쓰면 빚 안 질 수가 없어요.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65세 최 씨, 국민연금 150만 원 받아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고 백화점 다니기 시작했대요. 명품 가방 모으기가 취미가 됐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2년 동안 가방 15개 샀대요. 총액 7천만 원. 그 돈 어떻게 마련했냐고요? 저축 3천만 원 다 쓰고 카드 빚 4천만 원. 지금 카드 이자 갚느라 허덕이고 있어요. 그 가방들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집에 박스째 쌓여 있대요. 한 번도 안 매고. 왜 샀냐고 물으니까 그때는 사고 싶었대요. 갖고 싶었대요. 이게 명품 중독입니다.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SNS 영향도 커요. 친구들이 명품 가방 들고 찍은 사진 올리면 나도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명품 가방 있어야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구분하세요. 명품은 허영입니다. 필요가 아니에요. 과시소비, 오늘 당장 끊으세요. 공통소비 4번째, 건강염려증 과소비입니다. 나이 들면 건강이 걱정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과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식품 과다 구매예요. 홈쇼핑 보면 건강식품 광고 엄청 많잖아요. 오메가3, 글루코사민, 루테인,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유산균. 하나에 10만원, 20만원씩 해요. 그걸 한 번에 서너 개씩 사요. 한 달에 건강식품비로 100만원 넘게 쓰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 있을까요? 의사들 말 들어보면 대부분 필요 없대요. 균형 잡힌 식사만 하면 따로 건강식품 안 먹어도 된대요. 오히려 과다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 갈 수도 있대요. 그런데 왜 자꾸 사게 될까요? 불안하니까요. 안 먹으면 뭔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판매원들이 불안을 자극해요. 이거 안 드시면 큰일 나요. 뼈가 약해져요. 눈이 나빠져요. 치매 걸려요. 이런 말 들으면 겁나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비급여 의료시술도 문제예요. 병원 가면 의사가 이것저것 권하잖아요. 주사 맞으면 좋다, 이 시술 받으면 좋다. 건강보험 안 되는 거라서 비싸요. 한 번에 50만원, 100만원씩 해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한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면 1년에 600만원, 1200만원 나가요. 실제 사례예요. 70세 김씨, 연금 200만원 받으세요. 건강식품 한 달에 100만원, 비급여 시술 한 달에 50만원, 합쳐서 150만원씩 써요. 1년이면 1800만원이에요. 그럼 생활비로 남는 게 월 50만원밖에 없어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저축 깨고 빚 내고 건강 지키려다가 파산하는 거예요. 건강관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하면 독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만 하세요.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하세요. 검증 안 된 건강식품, 비급여 시술, 과감하게 거절하세요. 공통소비 5번째, 손주 관련 지출입니다. 손주 사랑은 당연합니다. 예쁘죠? 그런데 그 사랑을 돈으로 표현하려는 게 문제예요. 손주 만날 때마다 뭔가 사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장난감, 옷, 신발, 책, 간식. 백화점 가면 손주 것만 사요. 본인 건 안 사요. 그리고 손주 생일이면 큰 선물 사줘요. 50만원, 100만원짜리. 손주 학원 다닌다면 학원비도 대줘요. 손주 영어 유치원 간다면 한 달에 100만원씩 대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며느리, 사위 눈치 보는 거예요. 손주한테 잘해줘야 며느리, 사위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손주 통해서 자식과의 관계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중독이 돼요. 한번 주기 시작하면 안 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손주도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뭔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사주면 손주가 서운해해요. 할머니, 오늘은 선물 없어요? 이런 말 들으면 또 사주게 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 들려드릴게요. 72세 이씨, 손주가 5명이에요. 각 손주한테 생일 때 100만원씩, 명절 때 50만원씩,
1년에 1인당 250만원씩 줘요. 5명이면 1년에 1250만원이에요. 거기다 장난감, 옷, 학원비 합치면 1년에 2천만원 넘게 써요. 연금이 200만원인데 손주한테만 1년에 2천만원 쓰면 본인은 어떻게 살아요? 저축 깨서 쓰죠. 그렇게 5년 만에 저축 다 털렸어요. 지금은 손주들한테 줄 돈이 없어서 손주 만나는 것도 피한대요. 빈손으로 가기 창피해서요. 이게 손주 과소비의 결말입니다. 손주 사랑은 돈이 아니에요. 시간을 주세요. 관심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돈은 주지 마세요. 특히 정기적으로 주지 마세요. 공통소비 6번째, 고정비 방치입니다. 이게 은근히 큰 돈이에요. 쓰지도 않는데 매달 나가는 돈들. 보험료가 대표적이에요. 젊을 때 가입한 보험들, 지금 필요 없는데도 계속 내고 있어요. 암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한 달에 보험료만 50만원, 100만원씩 나가는 분들 많아요. 왜 해지 안 하냐고요? 옛날부터 내던 거니까 그냥 내는 거래요. 점검을 안 해봤대요. 또 케이블 TV,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구독료들 안 보는데도 계속 내고 있어요. 통신비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쓰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2GB밖에 안 써요. 그럼 요금제 낮추면 되는데 귀찮아서 안 바꿔요. 자동차 유지비도 문제예요. 1년에 몇 번 안 타는데 보험료, 세금, 유지비로 한 달에 30만원씩 나가요. 이런 고정비들 다 합치면 한 달에 100만원 넘어요. 1년이면 1200만원이에요. 근데 이거 점검해서 줄이면 한 달에 50만원은 아낄 수 있어요. 1년이면 600만원이고요. 어떻게 줄이냐고요? 보험 정리하세요. 필요 없는 건 해지하세요. 구독 서비스 정리하세요. 안 보는 건 취소하세요. 통신 요금제 바꾸세요. 저렴한 걸로요. 차 필요 없으면 파세요. 필요할 때만 렌트하세요. 이렇게 하면 1년에 1000만원은 아낄 수 있어요. 고정비 점검 오늘 당장 하세요. 공통소비 7번째, 충동적 큰 지출입니다. 갑자기 목돈 나가는 거예요. 계획에 없던 큰 지출. 예를 들면 갑자기 가구 바꾸기. 소파 500만원, 침대 300만원, 식탁 200만원. 1000만원 나가요. 갑자기 해외여행 가기. 유럽 여행 1인당 500만원, 부부면 1000만원. 갑자기 리모델링, 인테리어. 2천만원, 3천만원 나가요. 왜 갑자기 이런 지출을 할까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좀 살아보자 이런 심리예요. 그리고 자식이 조르는 경우도 많아요. 아버지, 차 좀 바꾸세요. 너무 오래된 거 타시네요. 어머니, 집 좀 고치세요. 너무 낡았어요. 이런 말 들으면 부모는 못 이기는 척하고 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지출 한 번에 1000만원, 2천만원씩 나가면 저축이 순식간에 바닥나요. 그리고 후회해요. 왜 샀을까? 필요 없는 건데. 실제 사례예요. 70세 박씨, 자식이 차 바꾸라고 해서 신차 샀어요. 4천만원. 그 돈 어디서 났냐고요? 저축 2천만원 깨고 대출 2천만원 받았어요. 차 샀는데 1년에 몇 번 타나요? 10번도 안 탄대요. 그냥 집 앞에 세워만 뒀대요. 보험료, 세금만 한 달에 30만원씩 나가요. 지금 엄청 후회한대요. 충동적 큰 지출 막는 방법이 있어요. 일주일 냉각기 원칙. 뭔가 큰 걸 사고 싶으면 일주일 기다리세요. 일주일 후에도 정말 필요하면 사세요. 대부분 일주일 지나면 안 사게 돼요. 필요 없었던 거니까요. 자, 지금까지 7가지 치명적 소비를 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자식에게 정기송금. 둘째, 과도한 경조사비. 셋째, 명품과 과시소비. 넷째, 건강염려증 과소비. 다섯째, 손주 관련 지출. 여섯째, 고정비 방치. 일곱째, 충동적 큰 지출. 이 7가지만 안 해도 월 200만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올바른 지출 구조를 만들어 볼까요? 50대 이상, 은퇴 후 이상적인 지출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본 생활비 60%, 의료비 20%, 비상금 저축 10%, 여가교재비 10%, 월 2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기본 생활비 120만원,
여기에 주거비, 식비, 공과금, 통신비가 들어가요. 의료비 40만원, 병원비, 약값, 건강검진비, 비상금, 저축 20만원. 매달 조금씩 모아놔야 큰 지출 있을 때 대비 가능해요. 여가교재비 20만원, 여행, 취미, 경조사비, 친구 만남 등. 이게 이상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자식 송금 50만원, 손주 지출 30만원, 경조사비 50만원, 명품 쇼핑 50만원, 건강식품 50만원. 이렇게 쓰면 230만원이에요. 수입은 200만원인데 지출은 230만원. 매달 30만원씩 적자예요. 이게 파산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지출 구조를 바꿔야 해요. 월 150만원인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본 생활비 90만원, 의료비 30만원, 비상금 저축 15만원, 여가교재비 15만원. 월 100만원인 분들은요? 기본 생활비 60만원, 의료비 20만원, 비상금 저축 10만원, 여가교재비 10만원. 소득에 맞춰서 비율을 유지하는 거예요. 60%, 20%, 10%, 10%. 이 비율만 지키면 어떤 소득이든 파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예산을 짜세요. 종이에 써보세요. 이번 달 수입 얼마, 기본 생활비 얼마, 의료비 얼마, 저축 얼마, 여가비 얼마.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절대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세요. 연금 들어오면 자동이체로 바로 각 항목에 배분하는 거예요. 생활비 통장, 의료비 통장, 저축 통장, 여가비 통장. 이렇게 나눠 놓으면 섞이지 않아요. 생활비 통장에 있는 돈으로 명품 사고 싶어도 그 통장엔 딱 정해진 금액밖에 없으니까 못 사요. 이게 자동 통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매달 지출 점검하세요. 이번 달에 뭐에 얼마 썼는지, 예산을 넘긴 항목은 없는지 점검하세요. 넘겼으면 다음 달에 줄이세요. 이렇게 3개월만 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절제하게 돼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 노후 파산은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라 지출 구조가 잘못돼서입니다. 월 200만원, 300만원 받아도 망하는 사람 있어요. 월 100만원으로도 여유롭게 사는 사람 있어요. 차이는 지출 구조예요. 치명적 소비 7가지. 자식 정기 송금, 과도한 경조사비, 명품 과시 소비, 건강염려증 과소비, 손주 관련 지출, 고정비 방치, 충동적 큰 지출. 이 7가지만 끊어도 당신의 노후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출 구조. 기본 생활비 60%, 의료비 20%, 비상금 저축 10%, 여가교재비 10%. 이 비율만 지키세요. 그럼 소득이 얼마든 파산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지출 내역 적어보세요. 예산 짜보세요. 통장 나눠보세요. 7가지 치명적 소비 끊어보세요. 이것만 해도 당신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을 탓하지 마세요. 지출을 고치세요. 그게 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월 100만원으로 사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100만원으로도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출 구조 바로잡으시고 여유로운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8층에 사시는 80세 할아버지 댁에 도둑이 들었어요. 얼마나 털렸냐고요? 현금 5천만원입니다. 80세 노인이 집에 현금 5천만원을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장롱 속에요. 왜 은행에 안 넣고 집에 뒀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행 믿을 수 없어. 은행 망하면 어떡해. 내 눈에 보이는데 두는 게 제일 안전해. 그런데 그 안전하다던 돈이 도둑한테 다 털린 겁니다. CCTV 확인해봤더니 낮에 집 비웠을 때 침입했더라고요. 범인은 못 잡았어요. 5천만원 평생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날아간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분은 예금으로 2억 원을 10년째 묵혀두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 넣어만 두신 거예요. 금리가 1%예요. 1년에 200만 원 이자 받으시죠. 그런데 10년 전 2억의 가치와 지금 2억의 가치가 같을까요? 아니에요. 물가가 올랐잖아요. 10년 전에는 짜장면이 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00원이에요.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럼 10년 전 2억의 구매력이 지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대략 7천만 원 정도예요. 3천만 원의 가치가 증발한 겁니다.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뒀는데 실제로는 3천만 원을 잃은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돈을 잘못된 형태로 보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어떤 형태로 보관하느냐에 따라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후에 절대 현금으로 또는 특정 형태로 들고 있으면 안 되는 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형태로 바꾸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볼까요? 왜 돈의 형태가 중요할까요? 노후 자금에는 3가지 큰 적이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10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것이 지금은 70만 원어치밖에 못 사요. 매년 평균 3%씩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20년 후에는요? 지금 100만 원이 20년 후에는 5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돼요. 반으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둘째, 사기와 범죄입니다. 노인들이 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잖아요. 특히 자산 관련 범죄가 70% 이상이에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절도 이런 거요. 돈을 잘못된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워요. 셋째, 상속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언젠가는 자식한테 물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돈의 형태에 따라 상속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간단해질 수도 있어요. 형태가 잘못되면 자식들끼리 싸우고 세금 폭탄 맞고 큰일 나요. 그래서 돈의 형태가 중요한 겁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어떤 형태로 보관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에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70%가 자산 관련 피해예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절도, 사기, 결혼 이런 거요. 피해 금액이 평균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대부분 돈을 잘못된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경우예요. 그럼 어떤 형태가 위험할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위험한 돈 첫 번째, 집에 보관하는 현금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해요. 요즘도 집에 현금 보관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이요. 왜 그러시냐고요? 은행을 못 믿겠대요. 은행 망하면 어떻게 하냐? IMF 때 은행들 망한 거 기억 안 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시는 거죠. 금고 사서 넣어두거나 장롱 깊숙이 숨겨두거나 이불 속에 넣어두거나 심지어 마당에 묻어두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첫째, 도난 위험이 엄청나요. 요즘 절도범들이 타겟을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노인 혼자 사는 집이요. 낮에 집 비울 때 들어와요. 그리고 현금 숨겨둔 데를 다 뒤져요. 장롱, 이불, 옷장, 싱크대 및 화장실 다요. 실제 사례 들려드릴게요. 78세 박씨, 집에 현금 8천만 원 보관하고 계셨어요. 낮에 복지관 가셨다 오셨는데 집이 온통 뒤집혀 있더래요. 현금 8천만 원, 금반지 10여 개 다 털렸어요. 범인 잡혔냐고요? 못 잡았어요. 그 돈 평생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날아간 겁니다. 둘째, 화재 위험이 있어요. 집에 불 나면 돈도 다 타요. 보상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고한 재산이 아니니까요. 셋째, 분실 위험이 있어요. 특히 치매 오시면 돈 숨겨둔 곳을 잊어버려요. 실제로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돈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 분명히 어딘가에 뒀는데 이러시다가 결국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영영 사라지는 겁니다. 넷째, 인플레이션으로 가치 떨어져요. 10년 전에 1,000만 원의 구매력과 지금 1,000만 원의 구매력이 다르잖아요.
10년 전에는 1000만 원이면 중고차 한 대 샀는데 지금은 700만 원어치밖에 못 사요. 그러니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면 매년 3%씩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10년이면 30%, 20년이면 50% 떨어져요. 다섯째, 상속 시 증거가 없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증명이 안 돼요. 자식들이 신고 안 하고 나눠 가지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끼리 싸워요. 누가 얼마 가져갔는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위험한데도 왜 현금으로 보관하실까요? 안전하다는 착각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직접 만질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현금 집에 보관하지 마세요. 최소한 은행에는 넣으세요. 은행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돼요. 정부가 보장해줘요. 그러니 은행이 훨씬 안전합니다. 위험한 돈 두 번째, 만기 없는 장기 예금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금은 안전하다, 은행에 넣어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예금은 안전해요. 원금 보장되고 이자도 받고. 그런데 문제는 장기 예금이에요. 20년, 30년 그냥 묵혀두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들 많아요. 40대에 돈 좀 모였다, 은행에 넣었다, 그리고 60대, 70대까지 그냥 둬요. 금리가 얼마냐고요? 요즘은 1%에서 2%예요. 그럼 1억 넣어두면 1년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자 받아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고요? 평균 3%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금리 2% 받는데 물가는 3% 오르면 실제로는 1% 손해보는 겁니다. 매년 1%씩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10년이면 10%, 20년이면 20%. 실제 사례 들려드릴게요. 75세 김씨, 30년 전에 5천만 원을 정기 예금에 넣으셨어요. 당시 금리가 5%였어요. 좋았죠. 그런데 30년 동안 계속 만기 연장만 하셨어요. 금리는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1.5%예요. 30년 동안 받은 이자가 총 8천만 원 정도 돼요. 원금 5천만 원에 이자 8천만 원 합쳐서 지금 통장에 1억 3천만 원 있어요. 많이 늘었죠? 그런데 30년 전 5천만 원의 구매력과 지금 1억 3천만 원의 구매력을 비교해 보면요. 30년 전 5천만 원이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샀어요. 지금 1억 3천만 원으로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전세도 못 해요. 실질적으로 가치가 5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안전하긴 한데 장기로 묵혀두면 오히려 손해예요.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은 단기로 하세요. 1년, 2년 단위로 하고 만기 되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세요. 금리 높은 대로 또는 연금 상품으로요. 장기로 묵혀두는 건 돈을 죽이는 겁니다. 위험한 돈 세 번째, 불필요한 종신보험입니다. 보험 필요하죠. 특히 젊을 때는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계속 보험료 내시는 분들 많아요. 70세, 80세 넘어서도요. 왜 그러시냐고요? 젊을 때 가입했으니까 그냥 계속 내는 거래요. 중도 해지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계산해 보셨어요? 실제로 손해인지 이득인지요? 실제 사례 들려드릴게요. 72세 이씨, 40세 때 종신보험 가입하셨어요. 보험금 3억 원짜리요. 매달 보험료 100만 원씩 내셨어요. 32년 동안 내셨으니까 총 3억 8,400만 원 내신 거예요. 그럼 이분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3억 원 받는 거죠? 3억 8,400만 원 내고 3억 원 받는 거예요. 8,400만 원 손해예요. 그런데 만약 72세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지 환급금이 1억 원이에요. 3억 8,400만 원 내고 1억 원 돌려받으니까 2억 8,400만 원 손해죠. 그럼 계속 내는 게 나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해지해서 1억 원 받아서 연금으로 바꾸면 72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60만 원씩 받아요. 10년만 살아도 7,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총 얼마 손해예요? 3억 8,400만 원 내고 1억 원 환급 받고 7,200만 원 연금 받으면
순손해가 2억 1200만 원이에요. 반대로 계속 보험료 내다가 82세에 돌아가시면요. 10년 더 내니까 보험료 총액이 4억 8천만 원이고 자식들이 3억 원 받으니까 순손해가 1억 8천만 원이에요. 어느 게 나아요? 해지하는 게 3,200만 원 더 이득이에요. 게다가 해지하면 10년 동안 매달 60만 원씩 쓸 수 있잖아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특히 70세 넘으면 종신보험 필요 없어요. 장례비 정도만 있으면 되지 큰 돈 필요 없어요. 자식한테 유산 남기려고 보험료 내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당신이 편하게 사세요. 그게 자식한테도 좋은 겁니다. 위험한 돈 네 번째, 자녀 명의 재산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세금 아끼려고 미리 자녀 명의로 해놓으세요. 집도, 예금도, 주식도요. 자녀 명의로 해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나중에 상속세 안 내도 되고 증여세도 적게 내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위험이에요. 왜냐고요? 일단 명의가 자녀로 넘어가면 법적으로는 자녀 재산이에요. 부모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첫째, 자녀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돼요. 아들 명의로 해놨는데 아들이 이혼하면 며느리가 절반 가져가요. 실제 사례예요. 68세 최 씨, 아들 명의로 집 한 채 해놨어요. 시세 5억 원짜리요. 세금 아끼려고 증여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혼 소송 중이에요. 며느리 측 변호사가 그 집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해요.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5억짜리 집 2억 5천만 원은 며느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최 씨가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집인데 절반을 며느리한테 빼앗기는 겁니다. 둘째, 자녀 사업 실패하면 채권자가 압류해요. 딸 명의로 예금 1억 해놨는데 딸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채권자들이 딸 재산 압류하는데 그 예금도 포함돼요. 부모가 아무리 내 돈이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론 딸 돈이니까요. 실제 사례예요. 70세 박 씨, 딸 명의로 예금 2억 해놨어요. 딸이 식당하다가 망했어요. 빚이 3억이에요. 채권자들이 딸 명의 예금 2억 압류했어요. 박 씨가 법원에 소송 걸었는데 졌어요. 명의가 딸이니까 법적으로는 딸 돈이래요. 2억 평생 모은 돈인데 사위 사업 실패로 날아간 겁니다. 셋째, 자녀가 부모 몰래 처분할 수 있어요. 아들 명의로 해놨는데 아들이 부모 몰래 팔아버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들 재산이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 정말 많아요. 아들이 투자한답시고 또는 빚 갚는답시고 부모 명의 빼서 해놨던 집이나 예금을 몰래 처분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중에 알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법적으로 제 명의인데 뭐가 문제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넷째, 명의 신탁으로 걸리면 세금 폭탄이에요. 부모 돈으로 샀는데 자녀 명의로 해놨으면 이게 명의 신탁이에요. 세무서에서 이거 잡아내면 증여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붙어요. 세금이 배로 나와요. 그러니 자녀 명의 정말 조심하세요. 세금 아낀다고 미리 증여했다가 나중에 더 큰 손해봐요. 차라리 유언장 쓰세요. 또는 신탁 활용하세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위험한 돈 다섯 번째, 고수익 유혹 투자금입니다. 나이 들면 투자 사기 타겟이 돼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돈은 있는데 투자 경험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노인들 노려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고요? 친한 지인을 통해서예요. 교회 집사, 동창, 이웃, 친구. 이런 사람들이 먼저 투자하고 수익 났다고 자랑해요. 그러면서 당신도 하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월 10% 수익 보장, 원금 보장, 3개월 후 원금의 200%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정말 수익 줘요. 월 10%씩요. 그럼 믿게 되는 거죠. 아, 진짜구나. 그래서 더 큰 돈 투자해요. 그때부터 연락이 끊겨요. 실제 사례 들려드릴게요. 74세 정씨, 교회 집사 소개로 부동산 펀드 투자했어요. 월 5% 수익 보장, 1년 후 원금의 60% 이익 얹어서 돌려준다고 했대요. 처음에 500만원 투자했더니 진짜 매달 25만원씩 들어오더래요. 6개월 받으니까 150만원 받은 거죠.
그래서 믿고 3억 투자했어요. 그때부터 연락 끊겼어요. 집사도 연락 안 받고 투자회사도 연락 안 되고 알고 보니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어요.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한테 수익 주는 거였죠. 정시 3억 다 날아갔어요. 경찰 신고했지만 돈 돌려받을 가능성 거의 없대요. 또 다른 사례예요. 68세 강씨 친구 소개로 코인 투자했어요. 3개월 후 2배 된다고 했대요. 5천만 원 투자했어요. 한 달 후에 확인해 보니까 정말 6천만 원 돼 있더래요. 1천만 원 수익 난 거죠. 그래서 추가로 1억 투자했어요. 그때부터 사이트 접속이 안 되더래요. 알고 보니 가짜 사이트였어요. 처음 수익은 미끼였던 거죠. 강씨 1억 5천만 원 다 날아갔어요.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이런 말 나오면 100% 사기예요. 세상에 원금 보장하면서 고수익 주는 투자는 없어요. 고수익은 고위험이에요. 기본 원칙이에요. 특히 70세 넘으면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예금만 하세요. 수익 적어도 안전한 게 최고예요. 자, 지금까지 위험한 돈 5가지를 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집에 보관하는 현금. 도난, 화재, 분실 위험. 둘째, 만기 없는 장기 예금. 인플레이션으로 가치 하락. 셋째, 불필요한 종신보험. 보험료만 축내는 것. 넷째, 자녀 명의 재산. 이혼, 채무, 처분 위험. 다섯째, 고수익 유혹 투자금. 사기 위험. 이 5가지 형태로 돈 갖고 계시면 지금 당장 바꾸세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안전한 형태로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째, 집에 있는 현금은 은행 계좌로 옮기세요. 예금자 보호되는 은행에 넣으면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장해줘요. 만약 5천만 원 넘게 있으면 은행 여러 개로 나눠서 넣으세요. 한 은행당 5천만 원씩요. 그럼 다 보호돼요. 둘째, 장기 예금은 단기 예금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일부는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세요. 연금보험은 매달 일정 금액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이게 노후에는 제일 안전해요. 셋째,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하세요. 특히 70세 넘으면 종신보험 필요 없어요. 해지해서 받은 환급금을 즉시 연금으로 전환하세요. 그럼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넷째, 자녀 명의 재산은 신탁이나 유언장으로 바꾸세요. 신탁은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본인이 쓰고 돌아가시면 자녀한테 가는 거죠. 이혼하거나 빚이 있어도 신탁 재산은 보호돼요. 유언장은 공증받아서 작성하세요. 그럼 나중에 자녀들끼리 다툼 없이 깔끔하게 상속돼요. 다섯째, 투자금은 원금 보장 상품으로 바꾸세요. 예금, 국채 이런 거요. 수익 적어도 안전한 게 최고예요. 그럼 나이별로 어떻게 자산을 배분해야 할까요? 60대는요. 현금 20%, 예금 40%, 연금보험 30%, 안전투자 10%. 70대는요. 현금 10%, 예금 30%, 연금보험 50%, 안전투자 10%. 80대는요. 현금 5%, 예금 20%, 연금보험 70%, 안전투자 5%. 나이 들수록 연금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제일 안전하니까요. 매달 일정 금액 들어오니까 생활 계획 세우기도 쉽고 다 써버릴 걱정도 없고. 그럼 가장 안전한 돈의 형태는 뭘까요? 1순위는 연금입니다. 특히 종신형 연금이요. 죽을 때까지 매달 받는 거예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다 좋아요. 왜 연금이 제일 안전하냐고요? 매달 들어오니까 다 써버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판단력 흐려져도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사기 당할 위험도 적어요. 목돈이 아니니까요. 2순위는 신탁입니다. 신탁은 전문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본인이 쓰고 돌아가시면 자녀한테 가는 거죠. 자녀가 이혼하거나 빚이 있어도 신탁 재산은 보호돼요. 그리고 본인이 치매 와도 신탁회사가 관리해주니까 안전해요. 3순위는 분산된 예금입니다. 한 은행에 5천만 원씩 여러 은행에 나눠서요. 그럼 예금자 보호 다 받아요. 4순위는 영목이지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 거예요. 집에 살면서 돈도 받고 죽을 때까지 받다가 돌아가시면 집은 은행으로 가는 거죠. 자녀한테 집 물려줄 필요 없으면 이게 제일 좋아요. 이 네 가지를 조합하세요. 연금 50%, 신탁 20%, 분산예금 20%, 영목이지 10%.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안전해요. 실제 성공 사례 들려드릴게요. 75세 송씨, 이 방법 쓰세요. 국민연금 월 100만원, 개인연금 월 50만원, 신탁으로 2억 맡겨놓고 매달 100만원 찾아 쓰고 예금 5천만원씩 새 은행에 나눠놓고 집은 영목이지로 월 60만원 받고 총 월수입이 310만원이에요. 생활비로 200만원 쓰고 나머지 110만원은 모아놨다가 여행 가거나 손주들 용돈 주거나 해요. 여유롭게 살고 계세요. 치매 와도 괜찮아요. 신탁회사가 관리해주니까요. 자녀들도 안심이에요. 부모님 재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상적인 노후 자산 관리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에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위험한 돈 5가지. 집에 보관하는 현금, 만기 없는 장기 예금, 불필요한 종신보험, 자녀 명의 재산, 고수익 유혹 투자금. 이 5가지 형태로 돈 갖고 계시면 지금 당장 바꾸세요. 안전한 형태로요. 연금, 신탁, 분산예금, 영목이지. 이 4가지로요.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안전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집에 현금 있으면 은행에 넣으세요. 장기 예금 있으면 연금으로 바꾸세요. 불필요한 보험 있으면 해지하세요. 자녀 명의 재산 있으면 신탁으로 바꾸세요. 투자하고 있으면 정리하세요. 이것만 해도 당신의 노후 자산이 안전해집니다. 형태가 안전을 결정합니다. 형태를 바꾸면 노후가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탁 완전 정복을 다루겠습니다. 신탁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장단점은 뭔지, 비용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 신탁만큼 안전한 게 없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산의 형태 바로잡으시고 안전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